안녕하세요. 양적 추론 2 과제 수행 사례를 소개해 드릴 최병문 교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례들은 제슬로우가 쓴 퀀티테이티브 리즈닝이라는 책에서 고른 것입니다. 이 책은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추론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번, 대학은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가? 7번, 오염물질은 재활용이 가능한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텍스트이기도 하지만 교수용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15주 강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각 챕터마다 연습 문제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과제로 내주거나 교수님께서 보충 설명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10개의 사례는 경제, 환경, 사회, 역사, 자연과학, 의학과 같은 각 학문 분야에서 질문을 선정하고 양적 추론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을 찾는 과정은 대략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큰 질문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다듬는다. 결이 거친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모델을 구체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한다. 결론을 내리고 재검토한다. 제슬로우는 시카고 근처 북쪽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양적 추론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서문에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강의 중간에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학은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가? 추론의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 1. 질문을 구체화하여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생각하기로 다듬습니다. 2. 비용과 이득을 따져보기로 합니다. 3. 대졸자와 비대졸자의 지출과 급여 소득을 조사합니다. 4. 대졸과 비대졸의 평생 이득을 산출합니다. 5. 산출한 결과를 비교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질문을 처음에는 대학을 다닐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좀 큰 질문인데 이 질문을 조금 더 상세히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사할 항목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학은 다닐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질문에서 감정적인 측면이냐, 재정적인 측면이냐, 사회적 측면이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재정적 측면만 다루도록 그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또 어떤 요인을 탐색할까?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즉흥적이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한 가지 더 이렇게 요구를 해서 많은 그 요인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밝힌 것은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수입, 대학에 다닐 동안 벌지 못한 월급, 비대졸자입니다. 또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 또 간과한 미확인 요인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보았을 때 공공대학은 다닐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닐 가치가 있을까라고만 했었는데 재정적으로 또 공공대학 이렇게 구체적인 말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는 수업료 48,000달러 정도, 숙소와 식비 14,000달러, 책과 학용품, 개인 비용, 잡부금, 또 기타 교통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료들은 학생들로부터 나온 것이기도 하고 또 학교 당국에 물어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교통비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문으로 그냥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합계 1년 동안에 약 68,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더 조사하고 또 골라냅니다. 일단 대졸자의 초봉, 이제 사회에 나가서 월급을 받는데 초봉을 얼마 정도로 할 것인가. 네, 대학 경영자 총연합회에서는 대졸자 초봉이 45,000달러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저자가 있는 NU 대학의 졸업생들은 초봉이 5만 4천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국가교육통계에서는 대졸자 초봉이 4만 8,500달러라고 합니다. 또 고졸자의 초봉은 국가노동통계에서 교육 성취도에 따른 소득과 실업률이라고 하는 섹션에서 초봉이 3만 3,400달러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통계에서는 고졸 초봉이 3만 달러라고 말합니다. 약간씩 다르지요. 이 중에서 이제 그 표에 보는 것처럼 두 가지 데이터를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득기간입니다. 소득기간은 CIA 월드 팩트북에 보면은 미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79.5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정년은 67세, 그리고 물론 이제 연금은 67세부터 시작되겠죠. 또 고졸은 18세, 대졸은 22세.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군대를 안 가니까 좀 일찍 졸업합니다. 그리고 급여 소득 기간은 고졸은 49년, 대졸은 4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또 연봉에 미치는 영향, 대학에 다님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또 직장에서 남녀의 차이가 있다든지 뭐 이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양적 추론에서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중요한 요인인데 학자금 대출이 있고 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그런 비용도 추가해야 된다. 그렇게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로 1차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대졸자는 급여 소득이 45년 동안 연봉 4만 5천 달러 곱하기 하면은 218만 달러 정도 소득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학비로 4년간 6만 8천 달러를 지출하면은 27만 2천 달러를 지출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218만 달러에서 27만 달러를 빼면 19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졸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49년 그리고 3만 달러씩 해서 총 147만 달러 정도 소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졸자하고 고졸자하고 비교를 하면은 190만 달러 대 147만 달러. 즉 대학 교육의 경제적 가치는 약 40만 달러 정도이다라고 1차적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이제 간과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완해서 2차 추정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금 대출 이자, 이것도 중요한 요소인데 대학 진학과 성공을 위한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의 대출 평균 금액은 약 3만 달러 정도이고 고정금리는 3.76%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간 상환하는데 월 300달러, 10년간 3만 6천 달러를 상환합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6천 달러 정도 지출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고 10명 중에서 7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급여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연봉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자료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표처럼 그 중위소득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졸자, 비대졸자를 가리지 않고 전체 중간소득을 고려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또 좀 생각해야 될 것이 고졸자가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처럼 계산을 했는데 고졸자도 생활비는 들어가기 때문에 4년간, 즉 대학에 남들이 다니는 동안에 기간 동안에 4만 8천 달러 정도를 더 소비한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더 생각해야 될 자료들이 있는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최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급여 수준은 개인마다 다르다. 대졸자 급여 데이터는 평균값이 아닌 중위값으로 제시되었다.
또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돈이 가치가 변하는데 급여도 그에 따라서 상승한다. 대학의 학업 비용은 학생의 대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비학위자의 직무교육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등등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만 우리가 계산에 넣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불분명하거나 사소하기 때문에 추정에 반영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학업 비용은 27만 2천 달러에서 28만 달러로 늘려 잡았습니다. 이것은 대출이자 상환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은 연령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데 오른쪽 표에 보시는 중위소득의 평생 합계는 186만 달러로 추산을 합니다. 이 계산은 처음에 2년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간 2만 4천 달러, 그 다음에 10년간 3만 6,800달러 등등을 모두 곱해서 더한 값입니다. 자, 그런데 대졸자는 초봉이 4만 8,500달러이고 25살부터 소득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4만 8,500달러 나누기 3만 6,800달러에다가 중위소득자의 평생 소득 합계인 186만 달러를 곱하면 245만 달러가 됩니다. 여기에서 학비 28만 달러를 빼면 약 220만 달러가 됩니다. 고졸자의 경우에는 4년간 소득이 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봉과 중위소득을 25세부터 비교하더라도 4년 부분은 좀 더해줘야 됩니다. 25세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초봉 3만 500달러, 또 중위소득 3만 6,800달러의 비율과 그 다음에 중위평생소득 196만 달러를 곱하면 약 160만 달러가 됩니다. 이제 그 차액 60만 달러가 더 이익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다시 계산을 해본다든지 또는 어림짐작으로 현실성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 계산에 의하면 60만 달러인데 계산해 놓고 난 결과가 예를 들어 600만 달러가 나왔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수치를 일부러 잘못 입력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계산 과정이 좀 이상한 겁니다. 다음에 정밀도. 자, 이 60만 달러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한 값인가? 예를 들어서 범위가 60만 달러이긴 하지만은 10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 사이다라고 한다면 좀 이상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60만 달러 범위에서 62만 달러도 될 수도 있고 59만 달러도 될 수 있다. 이렇다면 대략 믿을 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대학 진학이 이익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학생들과 함께 현실성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등록금이 비싼데도 정말 이득인가? 또는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소득기간이 늘어나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연금 소득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계산은 안 했는가? 또 고졸 후에 직장에 다니다가 나이가 60이 돼서 진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등등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 우리 계산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요인들을 반영을 해서 다시 결과를 산출하면 됩니다. 자, 이 책에는 연습 문제와 프로젝트 사례가 각 챕터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초봉 6만 5천 달러로 20살에 기술회사에 입사해서 뭐 등등등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가? 또는 두 번째 문제로 대학 강의 1시간을 수강하는 비용이 얼마쯤인가? 이건 우리 학생들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치를 산출을 같이 해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학생들과 함께 논의해보면 참 좋은 연습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리서치가 또 뒤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처음에만 조금 소개해드리면 뉴스 기사에 의하면 1파운드의 아몬드를 생산하는데 약 2,000갤런의 물이 필요하다. 반면에 닭고기는 500갤런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 이런 숫자들은 어떻게 나왔을까? 또 이것이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가? 등등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라. 이런 식의 프로젝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이 있는데 한두 개만 소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질문, 대학은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것을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거친 질문이었습니다. 큰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잘 다듬어서 재정적 측면에서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여야 할 것이고 또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구체화해서 데이터를 거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쭉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또 분석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요인들을 더 집어넣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또 이 도출된 결과 60만 달러가 이익이다라는 결과가 과연 현실성 있는 대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또 빠뜨린 것은 없는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슬로우는 서문에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양쪽 추론을 해나가는 순서를 소개하였습니다. 우선 질문의 구체화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큰 질문에 우선 직감적으로 대답을 해봅니다. 뭐 자세한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직감적인 대답에 들어있는 편견이나 의견,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에서 직감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 과정에서 정리하거나 또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질문은 명확한가,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나를 같이 생각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하고 다시 또 해석을 해보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추론 없이 바로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나중에 한번 맞춰보면은 이제 흥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모델 만들기입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석에 어떤 요인이 포함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다른 요인을 생략했나? 어떤 수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가? 어디에서 수집하는가? 문제를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한 전제는 무엇인가? 제각각인 관련 요인들을 가지고 모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에러의 범위와 또 그 원인은 무엇인가? 얼마나 큰가?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대답을 한번 해본다. 입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 결과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검토입니다. 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 내려진 결론이 추론한 결과가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작업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또 자신의 대답이 어느 정도 확신을 두고 설명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가능한 한 이것도 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하는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과가 과연 타당한가, 현실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오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가. 그래서 오류가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모델 만들기 단계로 다시 이동을 해서 계산을 다시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를 요약하여서 보고서로 작성을 합니다. 이 과정도 학생들이 직접 해보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오염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장 배기가스로 연료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이 과정의 기본 화학을 공부한다. 연료 방출 미생물을 효율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진화 모델을 구축한다. 다음에는 비즈니스를 위한 매우 기본적인 손익 모델을 구축한다. 여기서 매우 기본적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서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전체적인 틀만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주제와 관련된 화학과 경제학, 미생물학을 이해하게 된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철소와 정유소는 가스 형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이러한 가스 중에는 잠재적인 에너지원인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치명적인 독가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탄소 포집을 해야 되겠죠. 이것의 실행 가능성을 조사해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후속 질문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출물을 포착해서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약간의 화학과 미생물에 관한 지식이 좀 필요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탄소를 포집을 해서 내연기관용 연료나 전기로 전환하는 것에 필요한 지식입니다. 연소, 공장에서 나오는 CO를 일산화탄소를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로 바꾸면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화학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 화학식 안에도 계량적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탄소가 2개 있고 산소 원자가 4개 있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활용을 해서 생산하는 문제도 고려해 봅니다. 이 경우에는 효모가 예를 들어서 설탕을 알코올로 변환시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에다가 수소, 이건 물을 넣으면 됩니다. 미생물을 첨가하면은 에탄올이 만들어진다거나 또 아세톤이 만들어진다거나 프로파놀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바꾸어주는 박테리아를 추출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라잔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식이 빠른 박테리아를 추출하는 방법도 사실 책에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수함수를 사용해서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이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학 지식입니다. 먼저 질문을 해봅니다. 이것도 학생들한테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화학 공부를 바탕으로 일산화탄소를 물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 이익은 얼마인가? 그것을 질문해보고 그 비용에 가능한 것들 또 수입으로서 가능한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라고 브레인스토밍을 시킵니다. 그래서 3가지 이상 생각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좋은데 자, 여기에서 제시하는 거는 이제 제품을 판매하면은 이득이 생기겠죠. 판매액이 발생을 합니다. 또 이런 공정을 특허 라이센스로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또 공정 사용료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비용은 원료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수송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또 이 과정을 운영하는 운영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에 관련된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법률들을 잘 지키기 위한 법적인 비용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익은 P캡이라고 썼는데 그 S 플러스 P, 즉 제품 판매와 특허 라이센스에서 기타 비용을 다 빼낸 값이 총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선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 과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익은 판매에서 비용을 뺀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 제품은 연료에서
연료를 X 배럴만큼 생산을 하고 또 Y 메가헤르츠만큼 메가와트만큼 생산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이익은 연료 생산과 전기 생산에 의해서 좌우되겠죠. 그런데 사실 공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하는 데는 용량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경제학에서 최대 생산량 이런 개념인데 다음과 같은 X 플러스 Y는 M보다 작다 이런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X와 Y, 즉 연료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최대 이익을 얻으려면 X로 변수를 단일화해서 한 가지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계산을 조금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물론 실제는 더 복잡합니다만은 학생들과 공부할 때는 좀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원료라든지 수송, 법적 비용, 특허 수입 이런 것들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식이 좀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이익은 판매액에서 비용을 뺀 그런 값이 될 것입니다. 자, 판매액은 전기를 중심으로 수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800 빼기 1800X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또 연료는 많이 만들수록 이익이긴 하겠지만은 많이 만들어내면 수요가 감소할 테니까 가격이 하락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판매액이 가격이 약간씩 줄어든다고 보고 80-X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해서 월 판매액은 2400X 빼기 300X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판매액은 전기와 연료를 합치면은 1800 더하기 600X 더하기 300X 제곱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약간 복잡하시죠? 네. 그 다음에 비용은 하루에 연료를 만드는 데는 $30 배럴당, 또 전기는 메가와트당 $5씩 들어간다라고 보고 이제 비용에 대한 수식을 만들어냅니다. 학생들한테 잠깐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질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월 비용은 300X 더하기 36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총 수익은 S에서 O를 뺀다고 앞에 그랬었으니까 아까 계산해 놓은 수식들을 집어넣으면 7200 더하기 300X 빼기 300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익은 이렇게 되는데 X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죠. 이익 값이. 그래서 최대 이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제학에서 선형계획법 또는 오퍼레이션 리즈닝 이런 식의 말을 써서 OR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만 어쨌든 최대값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래프로 생각을 해서 꼭지점에 뭐 좌표가 어쩌고 뭐 이런 식의 계산하는데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수학 지식이 있으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월간 이익은 1개월에 약 $8,000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사실 좀 신통치 않은 거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이익이 안 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런 공정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잠재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약점인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라든지 또 더 많은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또 경제적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결론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입니다. 연습 문제와 프로젝트입니다. 연습 문제는 복잡한 화학식인데 부탄디올이라고 합니다. 이 란자텍 회사는 우리나라의 포스코하고 합작을 해서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그 오염 물질들을 유용한 연료로 전환시키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부탄디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나일론이나 고무 같은 것을 만드는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을 그 란제텍 박테리아라고 자기네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수소가스하고 일산화탄소를 첨가해서 부탄디올과 물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 학생들한테 대한 질문은 이 공정에 대해서 화학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고, 그때 이제 분자들의 개수가 서로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균형을 한번 맞춰 보도록 지도하는 것도 좋은 연습 문제입니다. 또 프로젝트로는 종이냐 비닐이냐, 그 슈퍼에서 물건을 샀을 때 어떤 쪽에 담아가는 것이 옳을까라는 건데, 어떤 것이 덜 환경에 해로울까? 우리 얼핏 생각하면 종이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종이를 만드는데도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물론 비닐은 만들기는 쉽지만 폐기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가정이라든지 한계, 또 해로움 측정하는 이런 것 방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재미있는 문제로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재활용 가방을 가지고 갔었어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걸 계속 가서 그냥 비닐봉지를 사서 쓸 거냐,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 가방을 다시 가지고 갈 거냐, 이러면 자동차를 좀 더 주행을 해야 되겠죠. 이때 N마일을 더 운전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마일이 얼마 이상일 때 차를 되돌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이런 것도 한번 프로젝트로서 학생들한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숙제는 교사한테 또는 교수님들한테 이 저자가 부탁하는 것들인데,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숙제는 매주 부과하고 반드시 걷어서 채점을 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채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 학생들은 숙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할 수 있습니다. 또 미리 읽기를 주문을 하는데, 학생들 대부분 미리 읽기 잘 안 해갖고 오죠. 그럴 경우에는 3 내지 5분 동안의 짧은 퀴즈, 아주 쉬운 문제를 미리 읽어온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대략적인 이해력만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를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는 각 챕터마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학생들한테 배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더 묻고 스스로 학생들이 그런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고, 10주 강의일 때는 한 2개 정도, 15주 강의일 때는 3개 정도를 프로젝트로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처음부터 너무 그 어려운 과제를 부과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좀 부담을 주니까 가볍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 프로젝트는 수업 시간에 좀 발표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 시간을 할당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펜과 종이로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어쨌든 디지털화돼서 패드나 무슨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좋다. 또 그 다음에 천천히 공부를 한꺼번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공부하라.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연습 문제가 중요하니까 연습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학생들한테 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각 챕터에 있는 결론, 그러니까 대학에 다니는 게 이득이다, 또는 오염 물질은 환경에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대답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가는 그 추론 과정, 즉 양쪽 추론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학생들한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들, 의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나타날 때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참고 견디다 보면은 점점 실력이 늘어난다. 또 교수와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업에 반드시 참석을 하라. 교수가 그 앵무새처럼 그냥 매뉴얼에 있는 대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많은 통찰이라든지 또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 지식을 소개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수업에 참석해서 배우고 반드시 필기를 하도록 유도해라. 그리고 요거 우리 학생들도 잘 못하는 부분이고 미국 학생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평가에 좀 냉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솔직해지고 그것을 반드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도록 해야 되고, 학생들과 토론을 해서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또 학생들한테는 본인이 표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지시켜서 학생들이 많이 발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정리하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학은 다닐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재정적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표현했죠. 또 오염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 절차는 처음에 질문을 잘 만들고 공신력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결론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연습문제와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꼭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은데, 숙제를 냈다면은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시도록 하고, 학생들은 손으로 계산기 쓰지 말고 손으로 직접 필기하면서 계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자, 결론은 그 결론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상식적인 결론인가, 아까 대학을 다니는 것이 60만 달러 이득이다라고 했는데 그 6억이라는 돈이 상식적인가 아닌가는 한번 학생들하고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은 학습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아쉽게도 미국의 텍스트와 그 자료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자료들은 국내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양적 추론에 관심을 가진 교수님들께서 국내 자료를 많이 발굴을 하고 또 주제를 선정을 하고 데이터도 발굴하고 하면서 만들어 나가면은 정말 흥미있는 그런 교과가 될 것이고, 이것은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까 화학, 경제, 의학, 생물학, 또 대학에 다니는 문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양적 추론을 해낼 수 있으니까 다 함께 같이 발굴을 해내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흥미있는 자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양적 추론 2 과제 수행 사례를 소개해 올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